네, 여러분 잘 쉬셨어요? 10분이 또 금방 가네요. 쉬는 시간도. 네, 계속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세 번째 폭탄을 딱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말하면서 이제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이제 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데니시인데요. 그는 이 다윈의 이론을 만능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능산이 뭐냐면 산화력이 뛰어나서 어떤 것이든 녹여버리는데 도대체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이 산의 산성이에요. 신맛이 나는 산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얘가 어디 닿기만 해도 다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둘 데가 없잖아요. 마치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하나의 만능산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윈의 생각은 거의 모든 전통적인 개념을 부식하면서 혁신된 세계관을 남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들을 다 이렇게 전복시켜 버려가지고 새로운 생각들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얘기겠죠. 자, 생물학에서 제기된 이 문제인데요. 우주론의 질문에도 또 심리학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데니시 봤을 때 다윈의 이론은 정말 생명체, 생물학에만 이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우주론에다가도 갖다 쓰고 또 심리학에도 갖다 쓰고 그러면서 그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의 진화를 말하고 또 우주의 진화를 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도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 요인을 말하면서 진화론에 입각한 설명을 해내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이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내려고 해. 그래서 이 다윈의 생각은 모든 영역으로 속속들이 다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데니스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란 종은 동물의 종이랑 결코 다르지 않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동물과 다르지 않냐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뒤로 거꾸로 이렇게 계속 가보면 결국은 공동의 조상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물질의 어떤 연속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어떤 그 뒤에 이제 누구죠?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제3의 침팬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면 뭐 언어를 사용한다, 뭐 혹은 뭐 직립보행을 한다, 혹은 도구를 사용한다, 혹은 뭐 뇌용량이 크다, 뭐 또 이가 그 주름이 적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 그 인간이 갖는 그 특징을 다 한번 빼보자. 그럼 남는 게 뭐냐? 결국 동물 아니냐? 똑같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븐 제이 굴드도 이제 같은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결국 같은데, 그러면 왜 풀은 잘라도 되고, 강아지 목은 자르면 안 되는 거냐?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강아지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뭐 박테리아나 벌레나 모기나 파리나 결국은 다 같은 공동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건 죽여도 되고 어떤 건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질문이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터너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 위계 원리, 아까 말했던 그 존재 대사슬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려버린다면 위계 질서를 부정하는 추론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진드기나 뭐 하프물개나 긴꼬리 원숭이나 개나 고양이를 구분하는 위계 질서도 다 버려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책 35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존재 위계를 다 없애버리면 이제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쵸? 다 마치 수직 구조가 무너져 버리고 다 수평 구조가 돼 버리면 뭐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게 되느냐? 그럼 위계 질서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은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과 동물이 존재론적으로 연속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타가 났네요. 인간에게는 고상한 특징이 있다. 인간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인간과 침팬지의 그 유전적인 동일성은 거의 98%에 육박하죠. 그래서, 그 차이가 막 약 1.6%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1.6%의 그 차별성, 차이성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신과 같은 지성이 있다예요. 인간에게는 고상한 특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신과 같은 그런 지성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 인간은 하등한 존재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인간도 유전과 공통의 조상을 가지면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을 가진다. 그 공통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유기 생명체는 동일한 원시 숲에서 기어 나온 것 같다. 하나의 추정인 거죠. 그랬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나의 추정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책에서도 다루겠지만 역사적인 서술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선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되돌아보니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 같고 이것이 원인인 것 같아.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인 거죠. 생물학은 생명을 다루는 생물학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에른스트 마이어의 설명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물리과학이라고 하는 그 기계론에 이것이 포섭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은 이제 끊임없이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 툴을 가지고 기계론적으로 생명을 설명해 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정식 과학으로 이제 등장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원시 형태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강연이 있었어요. 카오스 재단에서 3년 전이었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물질의 연속성, 공동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셔요. 거기서 그래서 최초의 그 생명은 루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고 쭉 진화하다가 우리 인류의 공동의 조상 루시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쭉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신다면 카오스 재단에서 강연했던 내용들 한번 쭉 보셔요. 그러면 유전자가 뭔지, 유전자 개념이 뭔지, 또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또 어떻게 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최재천 그 교수님도 나오셔가지고 이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다윈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이 다윈의 경건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유래에서 뭘 말했냐면, 생명은 따뜻하고 작은 연못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최초의 생명은 그 열수구에서 이렇게 등장했다고 하죠. 마치 그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지글지글 끓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생명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유래에서 다윈은 무엇을 말하냐면, 생명은 단일 계통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혈통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생명이 이렇게 진화를 할 때 마치 그 단선적으로 하나의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화했느냐, 우리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말하죠. 마치 그 생명나무 개통수를 보는 것처럼 하나가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지를 뻗으면서 이렇게 그 종이 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
사고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그 분화된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쭉 이렇게 수렴해 보면 결국은 한 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혈통을 가진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스티븐 제이 굴드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자연이 연속되어 있음을 거부하고 인간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증거에 필사적으로 목을 매는 태도가 화해의 큰 걸림돌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특히 종교가 또는 신학이 인간과 자연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공동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물질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인간만이 특별하다.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의 조상이라든가 물질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제이 굴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과학과 종교의 모델 4가지에서 독립의 모델을 말했던 노마 이론을 말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생명의 출현에 대해서 우연성을 말했던 사람이었었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러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총균세 저자죠.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이 총균세를 읽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썼다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이번에 코비드19 그것과 관련해서 이 균이 어떻게 인류를 또 이렇게 멸망시키고 하나의 종족을 멸망시키고 또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하나의 제국으로 가게 되었는지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원인이야. 환경이 원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는 제3의 침팬지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인간과 침팬지의 진정한 존재론적인 차이점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전적으로 거의 98%가 막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1.6%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외계인이 있어. 외계인이 이렇게 와봤더니 결국 외계인 눈에 보기에는 인간이나 침팬지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나 침팬지나 거기서 거기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침팬지인데 원래 침팬지보다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뭐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조금 차별성을 가진 그런 침팬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3의 침팬지이십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전적으로 인간과 침팬지가 1.6%만 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98%가 똑같다고 쳐도 그 2%의 그 차이, 아주 작은 그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분해생물학적으로 잠깐 접근해 보자면, 우리 유전자, 유전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염기쌍이? 60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이제 막 다 들어있는데, 다 어떤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많아야 25,000개 정도? 25,000개 정도만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25,000개의 유전 정보가 또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그 종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그 걸린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 한 달,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시간의 스펙트럼을 확 넓혀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실은 아주 적은 이 2%의 차이라고 해도 시간을 거기다가 개입시켜 놓고 보면 이제 그 변수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차이, 다윈의 그 자연 선택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작은 차이가 엄청난 다양성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과 동시에 인간은 신체 구조나 신체 분자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대형 포유류의 한 종류다. 아무리 다르다고 한들 그런들 결국은 같다. 같은 동물이다. 같은 침팬지다. 아무리 인간이 그 1.6%의 그 차이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차이를 가지고 이 제국을 세우는 그런 인간이라고 할지언정 외계 생명체가 봤을 때는 똑같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프란시스 크레이그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굽니까? 이는 그 왓슨과 크레이그이죠. 그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사람이잖아요. DNA 이중나선 구조가 등장하기까지는 또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 슈레딩거가 등장하죠. 그는 물리학자였어요. 물리학자인 그는 물리학으로 생명도 설명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그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냐면 정보구나, 하나의 암호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염기 서열로 되어 있고 그 염기 서열들이 하나의 어떤 그 암호, 코드를 갖고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형질을 발현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생명조차도 하나의 유전 정보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환원시켜 버리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밝혀내게 되는 거죠. 자, 당신과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당신의 기억, 당신의 야망, 당신의 자아와 자유의지는 신경세포와 그것에 연결된 분자의 거대한 집합이 만들어낸 행동이 불과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환원시켜버리는 거죠. 유전자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생명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굉장히 기계론적이고 물리화학주의에 입각한 그런 설명 방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환원되어서 설명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오늘날 이런 사고가 또 저변에 깔려가지고 그 신경과학주의, 그 신경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들은 인간은 뇌다. 뇌 이상 그 이하 이하도 아니다. 이상 이하도 아니다. 뇌로 모든 게 다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환원시켜 버리잖아요. 그 다윈념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나는 뇌관이다를 보시면 다윈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이제 진화론에 입각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너는 왜 죽였니? 라고 물으면 난 책임이 없어요. 왜? 내 유전자는 사냥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무기화시켜서 사냥하던 그런 유전인자가 나에게 들어있어요. 우린 그렇게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죄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다윈념을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가브리엘 마르쿠스의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죠.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나는 뇌가 아니다. 그리고 그의 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가? 그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왓슨과 크릭도 이제 드디어 생명을 다 기계처럼 하나의 암호를 갖고 있는 정보로 다 이렇게 환원을 시켜 버립니다. 자, 루이스 캐럴의 그 책이 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요. 여러분, 이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요, 참 재미나게도 생물학에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붉은 여왕 이야기인데요. 붉은 여왕 이야기. 잠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우리 책에 보시면,
인간은 한쪽 미련일 뿐이야 라고 이제 앨리스가 말하고 있어요. 그 환원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여기 보시면 그 자연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바이러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이러스는 어떤 생명체입니까? 기생하는 생명체잖아요. 혼자선 살 수가 없어요. 숙주세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숙주세포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이렇게 얻어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숙주세포에, 그래서 영양분을 얻는 세포, 영양분을 주는 세포가 이제 숙주세포인 거고, 거기에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변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A에서 뭐 Z까지 이렇게 그 다양한 류의 생명체가 있다고 치면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최대 관심사죠. 그래서 마치 열쇠와 그 자물쇠 관계처럼 우리 그 생명체가 자물쇠라고 치면 이 바이러스는 하나 열쇠인 거예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열쇠에 맞는 자물쇠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침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기생해 살면서 결국은 얘를 이렇게 다 파멸시키면서 자기를 이렇게 개체를 증식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체 입장에서 볼게요. 생명체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에게 뚫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체가 자물쇠고 바이러스가 열쇠를 갖고 있어. 그럼 그 열쇠에 뚫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떻게 되냐면 막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막 변이를 일으켜서 그 자물쇠 모양을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그 열쇠를 못 열잖아요. 그래서 인간 생명체는 생명체대로 막 변이를 일으키고, 그러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또 그걸 뚫어야 되니까 얘는 또 쫓아서 또 막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서 그 붉은 여왕 가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붙잡히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그나마 나의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돌아가서 생명체가 계속해서 보존하고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고 생존하려면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그 차별성, 차이성을, 다양성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발현시키는 방향으로 이 자연 선택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그 붉은 여왕 가설인데, 어쨌든 생명은 그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 우리 그 유성생식이, 즉 우리가 왜 성이 그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 할 때도 이 붉은 여왕 가설이 등장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칼세건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물과 칼슘, 유기분자의 집합체다. 역시 그도 생명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물질 환원주의로, 물질주의, 그 환원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임스 왓슨, 아까 클리커 왓슨 말씀드렸죠? 과학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물리학의 유일한 과학이다. 그래서 그 물리학에 입각한 기계론으로 이제 생명주체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윈의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다윈은 어떻게 해서 이 종의 기원을 말하게 되었느냐, 그 스토리가 쫙 펼쳐지는데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기본적으로 종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에 딱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생각은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다. 종은 다 따로따로 있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가 비그로를 타고 이제 쭉 여행을 하잖아요. 갈라파고스 군도를 이렇게 쭉 여행을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그가 돌아와가지고 인위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막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어떻게 해야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어떻게 해야 얘를 통통하게 해서 이렇게 그 양식에 좀 도움이 돼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그 얘를 교배도 하고 막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얻죠. 인위적인 선택을 자연으로 딱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서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종은 변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얻게 돼요.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살고 있는 그 핀치새죠. 핀치새 부리가 다양한 걸 알게 돼요. 뾰족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한 애도 있단 말이죠. 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먹이 때문에 그러는구나. 환경에 의해서 얘가 변하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종으로 또 이제
분화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 보면서 종은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드디어 진화론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철학자부터 이미 다 그 진화론에 관한 생각은 있었고, 그리고 다윈이 종의 진화를 딱 말하기 전에 그 이미 다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다양한 사고가 있었는데 감히 말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적 설계, 윌리엄 페일리의 지적 설계, 자연신학적인, 자연주의적인 그 사고가 다 팽배했기 때문에 감히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혀가지고 진화하는 것 같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명으로 막 이렇게 써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종의 변형을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윌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의 등장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다윈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그러면서 종의 기원을 등단을 시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윌리스의 논문에 새로운 종의 도입을 규제하는 법칙에 대하여 거기에서 보면 새로운 종이 옛 종에서 나온다는 종의 변형을 주장합니다. 종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최초 유형에서 모호하게 시작되는 변이 경향에 대하여 이것도 두 번째 논문인데요. 초기에 덜 두축된 형태의 군집에서 여러 변이가 일어난다. 여러 변이 가운데 먹이를 잡는 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변이가 늘 오래 살았다. 정리해보면 종은 변한다. 그리고 변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오래 살아남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윈이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다윈이 두 가지의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 한 권이 뭐냐면 멜서스의 인구론이죠. 그 다음에 그 스미스의 뭡니까? 국부론입니다. 다 그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인구론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할 만큼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습성을 오랫동안 관찰해 봤더니 어디에서나 생존 투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론을 읽으면서 생존 투쟁이 일어날 때 이 생존 투쟁에 유리한 변형이 잘 보존돼. 그리고 이 불리한 변이는 결국은 없어지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변이가 일어났는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변이는 살아남지만 조금 불리한 변이는 없어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새로운 종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을 발전시킬 이론을 가지게 되었다. 다름 아닌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 선택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생물이 그러면 왜 전쟁을 하느냐? 모든 생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체는 기본적으로 그 개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은 적은데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체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투쟁이 벌어지겠죠. 다름 아닌 생존 투쟁. 그래서 개체 수는 모두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투쟁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래서 어떤 개체는 같은 종에 속한 개체랑 싸우고, 혹은 다른 종과 싸우면서 서로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도 막 바꾸면서까지 변하려고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서스의 학설은 다양한 강도로 전체 동물계와 식물계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방에서 경쟁과 투쟁이 일어나고 모든 생명체는 희소성의 지평 아래서 경쟁한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적으니까 그 적은 먹이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 먹이를 차지하고 누가 결국은 살아남느냐, 이제 생존의 문제예요. 그럼 그 조건을 따져봤더니 아무도 그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더라. 그럼 그 개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큰 차이도 아니야. 근소한 차이야.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까지 됐어. 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이 제1법칙이에요. 생명체는 자연의 한계치까지 계속 번식하려고 하는 관성 같은 그 경향이 있어. 이것은 다름 아닌 그 뉴턴의 관성의 법칙, 뉴턴의 법칙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인데, 원래 그런 성질, 그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집이냐? 생명체는 계속해서 끝까지 번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식하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고 정교해지고, 그러면서 그 형태를 바꾸고, 그렇게를 하지 않으면 멸종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과 다른 생명체가 되도록이면 많은 자손을 낳으려고 경쟁을 한다. 이름하여 붉은 여왕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 선택이 뭐냐?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그럼 자연 선택,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은 뭐냐? 우리 책 37페이지, 그 각주 37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와 맺는 무한히 복잡한 관계성을 고려하면 그들의 구조, 구성, 습성이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에게도 생존에 유리한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 생명체의 유리한 변이가 정말 일어난다면 이렇게 변이된 개체는 생존 투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강한 유전 원리에 따라서 그 개체는 비슷한 변이된 자손을 낳기 쉽다. 나는 이 보존의 원리를 감히 자연 선택이라 불렀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결국은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 욕구가 있어. 생존 욕구가 있다 보니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환경에 살아남도록 유리하게 그렇게 해서 바뀌었고 그 바뀐 것이 유전되었어. 이것을 나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 선택은 결과적으로 뭐냐? 다양성을 부추긴다는 거죠. 생명체의 구조와 행동, 구성의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 성의 기원을 보면 그래서 그 원래는 우리 그 생명체가 무성생식을 했잖아요. 성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분법처럼 이렇게 쪼개지거나 두 개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추락법이라고 해서 하나의 개체에서 또 다른 개체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몸의 일부가 튀어나오는 그런 식의 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왠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 불리해. 그러면 그 개체를 다 이렇게 많이 번식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유성생식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뒷받침하고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 번째 줄이에요. 작은 차이점이 같은 종에서 개체를 구별하는 기준인데 이 차이점이 꾸준히 커져서 같은 속에 포함된 그 종들을 구별하는 더 큰 차이점이 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속을 구별하는 차이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와 침팬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차이점으로 등장한다. 아주 그 극소한 아주 적은 양의 차이가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플리밍 젠킨의 반박입니다. 강한 유전 원리를 아까 자연선택에서 말했는데요. 강한 유전 원리가 있고 약한 유전 원리가 있어요. 약한 유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의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강한 유전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표현형,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형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렇게 유전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거를 이제 강한 유전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흑인 있고 백인이 있었어요. 흑인들 살고 있는 원주민이 백인이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백인이 걔네를 다 이렇게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백인만 다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연선택에 따르면. 그러면 그 한 종족, 백인이 점령한 그 지역, 그 영토는
흑인은 하나도 남으면 안 돼. 다 없어지고 백인만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대답은 범생설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앞부분에 누굽니까? 젠킨이 야, 그러면 백인이 점령해가지고 흑인을 다 이렇게 없앴으면은 나중에는 진짜로 백인만 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냐? 라고 반박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 저희는 뭐냐면 유전의 메커니즘이 뭐야? 도대체 유전이란 어떻게 그 종족이 이렇게 다음대로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거야? 그걸 말해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그게 다윈의 최대한의 약점이었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그 종이 이렇게 유전되고 종이 갖고 있는 그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밝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젠킨이 거기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범생설이라고 해서 거기 제가 그 각주 42번 읽어볼게요. 신체 단위가 미세한 입자를 방출하고 그 입자가 신체 전체로 퍼진다고 가정을 했어요. 이런 입자를 소화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화체가 그 생식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설명이었죠. 네,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윈이 또 하나의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국부론인데요. 이 국부론하고 자연 선택하고 유사한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첫 번째가 사리 사욕 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가지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사리 사욕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 아주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 선택에서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종이 추구하는 자기 이익인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서 나의 종족을, 나의 개체수를 막 늘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나의 그 생존과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그 사리 사욕과 이 국부론에서 말하고 있는 사리 사욕이 맞아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세계를 이룬다고 전제할 때만 자기 이익을 유지하고 표출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유재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개인의 개인의 재산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만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고 보존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기원에서 이 자연 선택에서도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개인만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는 종 자체는 아예 없는 거야. 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편의상 이름을 붙인 거야. 중요한 건 개체고 개인이야. 이렇게 설명이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극부론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간섭 없이 작동을 하면 균형을 잡고 경제의 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그 신자유주의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국가는 관여하지 마. 우리 시장 경제가 알아서 갈 거야. 그러면 저절로 다 조화를 이루어지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자연 선택이 갖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선택은 생존 경쟁에서 승자를 고르고 패자를 찍어내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자연 선택은 끊임없이 행동을 준비시키는 힘인 거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힘의 의지라고 하는 니체의 그 아이디어가 우리 떠오르시죠? 네,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또 저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이 있죠? 코나투스라고 하는 거, 어떤 그 개체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힘, 욕망 있잖아요? 그것과도 지금 다 연결돼 가고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진화에 대한 다윈의 이해는 뭐냐면 종은 존재하지 않아.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야. 편의상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존재론을 말합니다. 이미 사실은 이 개인주의적인 존재론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사회 또 현상이었어요. 그 칸트의 판단적 비판이나 또 실천이성 비판이나 또 그 순수이성 비판을 보시면
그 칸트의 사유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키워드는 뭐였냐면 신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또 어떤 그 도덕법이 중심이냐, 어떤 선이 중심이냐, 그 중심도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그 단일성, 어떤 집단성에서 이제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다 개체성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개체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각각의 어떤 선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를 모아질 수 있는 어떤 도덕 법칙, 정업 명령과도 같은 도덕 법칙을 딱 만들어냈던 거죠. 그 맥락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단체, 어떤 집단이었다면 사유가 아니 개체야, 개인이야. 개인적인 존재는 더 중요하지. 그래서 다양성이 더 중요하게 된 것이고 그런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다윈의 종의 기원도 같이 설명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조상이 같고 서로 교배하는 그런 개체의 집단을 난 종이라고 하겠어. 자, 이렇게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조상과 떨어진 거리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그런 개체들의 집합이고요. 고양이는 그저 우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혈통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발적으로 고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표류가 등장했고 또 시간이 계속 등장하면 또 다른 어떤 그 종이 등장하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고양이 하나의 개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구입니까? 라마르크죠. 라마르크하고 다윈의 그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체 발생론과 계통 발생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기린이 있어요. 라마르크식으로 말하자면 기린이 원래 목이 다 짧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기린은 뭘 먹고 삽니까? 나무에 있는 풀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풀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개체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낮은 곳에 있는 풀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그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막 써가지고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획득 형질, 개인의 어떤 획득 형질을 말한다면 다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윈은 엄청난 개체가 있었어. 거기에는 목이 짧은 애도 있었고 목이 긴 애도 있었어. 어떤 생명체의 다양성, 어떤 개체의 다양성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목이 긴 기린이 좀 더 생존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된 거고 그래서 그렇게 유전이 된 거야. 그렇게 진화가 되었지 라는 설명 방법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PPT로 만든 내용을 쭉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냐면 여러분 제가 교과서를 이 책을 언제 보나 여러분 궁금하셨죠? 드디어 책을 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냐면요. 페이지 보실게요. 50페이지까지 제가 쭉 넘겨드렸고 51페이지까지 제가 진행을 지금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52쪽까지도 쭉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요. 제가 이제 건져드릴게요. 계속 비슷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56페이지예요. 56페이지입니다. 자, 몇 대 줄을 보시냐면 위에서 7번째 줄 되겠습니다. 생물학에서는 절대 현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황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자, 이 문장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론처럼 물리학처럼 기계론으로 혹은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쭉 내려가셔서 어디를 몇 대 줄 내려가시냐면
다섯 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생물학적 현상은 모두 밑바탕부터 역사적이다. 무한히 복잡한 생명이 전개되는 상황에 맞는 현상일 뿐이다. 각주 7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르스트 마이어의 그 설명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물리과학이 말하는 하나의 법칙으로 굳힐 수가 없다는 거죠. 마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의 생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 것이고, 그래서 생물학은, 특히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의 그 역사를 쭉 훑어가지고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물학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아래까지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몇 대 줄을 내려가시냐면 7번째 줄이에요. 자연 선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연 선택에서 투쟁은 기초 요소가 아니다. 투쟁은 자연 선택이 정말 일어나는 상황을 기술한 말일 뿐이다. 자연 선택은 투쟁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세한 종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지시할 뿐이고, 우세한 종이 보존되면서 투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름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차별적 재생산이 바로 자연선택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선택 때문에 마치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세한 종이 보존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고, 또 우세한 종이 보존이 되면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다. 약간 우리 사회를 뒤집는 거죠. 마치 적자생존, 약육강식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육강식이나 자연선택을 동일시해가지고 마치 그 전쟁의 원인도 자연선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자연선택은 우세한 종이 이렇게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 우세한 종들끼리 어떤 투쟁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어디를 가시냐면요. 58페이지 보실게요. 58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적자 생존은 다윈이 말한 자연선택을 말한다. 이 자연선택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적자 생존이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그가 말한 게 아니었어요. 존역위원이 5판에 나올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생존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리한 종이 보존되는 현상을 적자 생존, 자연선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 적자,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는 애, 혹은 뭔가 우성적인 힘을 갖고 있는 애, 뭔가 우월한 힘을 갖고 있는 애, 얘가 살아남아라고 할 때 그 우월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최고 적자의 생존이 아니라 비교 적자의 생존을 말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예요. 59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램을 보시면 다윈의 이론에 대한 통념은 마법파를 말한다. 우리가 기존에 이 다윈의 종의 진화가 안고 있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 계몽주 이성을 쭉 따라서 기계론적인 그 사유를 쭉 따라서 탈마법파, 탈신성화의 한 흐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신이 혹은 그 지적인 설계자가 이 자연에 있는 이 생명체도 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화라고 하는 방법,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체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 이제 그런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마법적인 신성화된 힘을 다 이렇게 벗겨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인간이 이마고대이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사유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지위도 결국은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 안에서 같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로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지금 시간이 3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이제 이것은 물질에 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볼게요. 제인 베넛이 하는 말입니다. 5번째 줄인데요.
물질성을 부정적으로 읽으려는 버릇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물질은 생기가 없고 과학은 유물론을 이용하고 또 유물론의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뉴턴적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할 때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물질은 과연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생명을 이루는 물질이 될 때는 그 물질은 이제 생명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유기체적인 물질관으로 생각이 딱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유물론적인 그런 그 사유에 입각해 있었다면 이제 기계론적이고 그 유물론적인 그런 사유에서 유기체적인 물질론으로 이렇게 그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 또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분기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윈은 정말 신을 죽였느냐라고 하는 부제로부터 다윈의 생각은 정말 위험하냐? 자, 들어가 볼게요.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경건해.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 그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해. 그런 의미에서 아주 경건한 생각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그가 신을 죽였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나올 텐데. 그 다음에 그가 말한 자연 선택은 무엇이냐?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은 정말 모든 것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것이냐?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단서를 어디에 답니까? 물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유물론? 그거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그러면 신학과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요 다인주의를 해체를 쭉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다인이 종의 기원에서 정말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가 어떤 책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그가 이 다인의 그 종의 기원이 등장했을 때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서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시도, 그의 노력은 어떤 거였는지를 쭉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2부에 가서는요, 이제 그러면 자연 선택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범위를 선택이 되었다는 거냐? 개체냐? 아니면 종이냐? 아니면 유전자냐에 대해서 2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